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엄마의 말뚝 2 두 번째 시간 바로 들어갑니다.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이 집도의와 환자 가족 사이가 사뭇 감동스럽다. 초조해야 하는 가족 앞에서 의사는 잠깐 권위의 갑주를 벗고 인간적인 온정과 성의를 내비친다. 실수할 확률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인간을 인간에게 맡겼다는 게 인간을 백발백중의 기계에게 맡긴 것보다 훨씬 마음 놓이게 한다. 그런 마음이 의사에게 당치 않는 응석도 부리게 하고 때로는 추대에 가까운 애걸이나 부탁, 다짐까지 하게 되고 의사는 가족들의 그런 인간적인 약점에 잠깐이나마 그 어느 때보다 너그러워지는 아량을 보인다. 어쩌면 그건 아량이라기보다는 동정이나 감상인지도 모르지만 나 역시 어머니의 주치의인 홍 박사와 수술실 밖에서 잠깐이나마 그런 따뜻한 인간적인 교감이 있길 바랐다. 진과 기름이 다 빠진 앙상한 노구. 그러나 아직도 여체인 어머니의 몸이 의식을 박탈당한 채 그에게 맡겨지는 광경은 상상만으로 충분히 참혹했다. 나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도 그가 필요했다. 그러나 큰 병원 수술실은 수술실이 아닌 수술장이었다. 그 수술장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는 하루에 20-30명을 헤아렸다. 마치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 제품이 완성되며 운반되듯 종합병원이란 거대한 메커니즘이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베풀어가며 제 시간에 수술실로 보내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저절로 수술실에서 내보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진심으로 부탁하고 매달리고 싶은 책임자는 아니었다. 더군다나 수술장은 저만큼서부터 가족들에게 금단의 구역이었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의 일을 책임질 사람도 만날 길이 없었다. 집도의는 수술장에 상주하는 것인지 그들만의 전용 출입문이 따로 있는 것인지 환자를 들여보내고 아무리 그 앞에서 서성대도 홍 박사뿐 아니라 어떤 의사도 만나볼 수 없었다. 딴 것도 아닌 사람들의 목숨을 막고 맡기는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잠시라도 그런 인사치레 내지는 교감이 없다는 게 나는 몹시 허전했다. 수술 동의서에 도장 찍는 일보다는 그게 더 필요한 일일 것 같았다. 그런 중에도 수술장에 들어가기까지의 어머니의 밝고 천진한 태도는 많은 위안이 되었다. 80 노구에 가해질 수술대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불안 없이 마냥 편안할 수가 있는지. 어머니는 산불요법과 수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런 편안함에 도달한 것이다. 어머니에게 아직도 오빠는 종교였다. 수술장은 커다란 기역자골로 되어 있어서 그 양끝이 입구와 출구로 나누어져 있었다. 출구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엿볼 수 없기는 입구나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수술 환자 가족들이 출구 쪽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대고 있었다. 아이를 수술실에 홀로 들여보낸 젊은 엄마가 남편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는가 하면 장정아들을 수술실로 들여보낸 노모가 염주를 세며 연부를 외고 있기도 했다. 가족들의 그런 초조한 심정을 위한 배려로 가끔 간호원이 나와서 벽에 붙은 환자 명단에다 숫자를 기입하고 들어갔다. 회복실로 옮겨진 지 1시간가량이 되면 대개 환자가 실려 나왔다. 환자가 실려 나올 때마다 가족들은 덮어놓고 몰려가서 확인하려 들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아직 수술복인 채인 의사가 눈만 반짝거리는 커다란 마스크의 한쪽 끝을 천천히 귀에서 벗기면 입가엔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끝낸 사람 특유의 만족스러운 피곤이 감돌고 마침내 입을 열어 안심하십시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면 가족들이 혹은 우러러보기도 하고 혹은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면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광경은 출구 쪽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입구는 환자를 받아들이고 출구는 환자를 토해내고 가족은 전송하고 마중할 뿐이었다. 나붙은 명단엔 성별과 연령도 기입돼 있었다.
86세. 어머니가 최고령이었다. 그 다음 고령이 57세란 걸로 86세의 수술이 심히 무모한 모험으로 여겨졌다. 9시에 수술실로 들어간 어머니는 1시가 지나서야 회복실로 옮겨졌다는 고지가 나붙고 그 다음은 강간무소식이었다. 출구가 열리고 환자가 실려 나올 때마다 나는 경박하게 놀라면서 달려가서 얼굴을 확인하곤 했다. 방정맞은 생각과 피곤과 공복으로 눈이 침침해져서 나는 아무 환자나 따라다니면서 오래 들여다보았다. 고모도 참, 할머니가 뭐 주름살 성형수술이라도 하고 나올 줄 아슈? 이렇게 이죽될 수 있는 조카들의 여유가 밉살스러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조카들이 믿음직스러운 것도 어쩔 수 없었다. 마침내 어머니가 실려 나왔다. 어머니도 우리를 알아보고 뭐라고 중얼거렸다. 틀니를 빼버린 어머니의 발음은 갸냘프고 불확실했다. 병원 마크가 붙은 혼이불이 어머니의 벌거벗은 어깨를 미처 다 못 가리고 반쯤 드러내주고 있었다. 나는 그런 무례를 참을 수 없어 혼이불을 끌어올려 목만 내놓고 꼭꼭 여몄다. 링거줄이랑 피 받아내는 줄 때문에 혼이불이 여기저기 떠들썩한 건 어쩔 수 없었다. 벌거벗은 어머니는 혼이불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추우세요? 아니야, 그냥 저절로 떨린다.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신기해서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차례차례 어머니를 시험하려 들었다. 할머니, 제가 누군지를 아시겠어요? 서기애비지 누구야? 할머니 저는요? 서기애미. 저는 누구게요? 경아애비.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으시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방금 수술실에서 나온 어머니의 이런 웃음은 나를 또다시 섬뜩하게 했다. 장정 둘이서 미는 바퀴 달린 침대는 긴 복도를 신속하게 통과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멎었다. 그러니까 우린 경망스럽게도 이런 시험을 바퀴 달린 침대를 공정공정 따라가면서 치른 것이다. 더 경망스러운 것은 그런 간단한 시험으로 우린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믿어버린 것이다. 엘리베이터 속에서 우린 벌써 어머니에 대해 무관심했다. 아, 피곤하다. 오늘 저녁엔 다리 뻗고 자야지. 점심을 얼렁뚱땅 걸렀더니 속이 쓰린데 병원 식당 설렁탕 먹을만 합디까 형? 오늘 저녁은 누가 병원에서 잘 차리지? 야, 차례 따질 것 없다. 아무리 저러셔도 맛집 깨면 오늘 밤 지내시기 안 힘들겠니? 내가 모시고 셀 테니 너희들은 집에 가서 푹 쉬렴. 그래요. 그러는 게 좋겠어요, 고모. 그럼 오늘 저녁은 고모가 좀 수고해 주세요. 내일 일찍거니 석이 엄마 보내서 교대해 드릴게요. 우리 할머니 강단 생각 하여튼 알아줘야 돼. 90고령에 그런 대수술을 치르시고도 정신이 저렇게 말짱하실 수가 있으니. 못된 것들. 그럼 할머니가 못 깨어나셨으면 너희들 속이 시원했겠구나. 회복실에서 얼마나 오래 걸려게 그러니? 난 꼭 뭔 일 당한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조였게. 사람마다 나이는 못 속여. 남들은 회복실에서도 1시간도 안 걸리는데 할머니는 3시간을 넘게 걸렸잖니. 아니다, 야. 나도 금세 깨어났어. 깨어나서 아이들 있는 대로 데려다 달라고 아무리 약을 써도 누가 거들떠나 봐야지. 떨리긴 또 왜 이렇게 떨리는지. 추워 죽겠다고 애거를 해도 소용이 없고 정신은 났는데도 목소리는 속에서 끌어 잡아당기는 것처럼 잘 안 나오긴 하더라만 거기 사람들도 너무 무심한 것 같긴 하더라. 우리끼리 수군대는 소리에 어머니는 이렇게 긴 소리로 참견까지 하셨다. 우린 서로 눈짓만 했다. 우리의 눈짓에는 90노인의 수술의 성공을 재확인하고 경탄하는 뜻에다. 노인이 지나친 강단을 비웃는 뜻까지 포함돼 있었다. 병실에 돌아오자 우린 더욱 말이 많아지고 어머니는 말끝마다 참견을 하려 드셨다. 나도 어머니의 강단이 지겨운 생각이 나서 간간히 빈잔까지 주기 시작했다. 틀니를 빼놓았기 때문에 발음이 헛소리처럼 불확실한 걸 알아듣기도 피곤했지만
무엇보다도 조카들이나 조카 며느리들 보기가 명구스러웠다. 엄살로라도 대수술 후에 빈사 상태를 가장했으면 좀 좋으랴 싶었다. 참다 못해 나는 조카들을 일찌감치 집으로 쫓아보냈다. 얘들아 어서 가보렴. 할머니보다 너희들이 더 피곤해 뵌다. 뭐 좀 배불리 먹고 일찌감치 자거라. 할머니도 너희들이 가야 잠을 좀 주무시지 않겠니? 다 나으신 줄 알고 저러시지만 노인 내일인데 무슨 변사를 부릴지 아니. 조심조심 아무쪼록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야지. 조카들을 보낸 후에도 어머니는 쉬지 않고 무슨 소리든지 하려 들었다. 귀담아 듣지 않으면 소위 되새김질 같은 입놀림으로만 보였다. 나는 점점 더 어머니의 짖을 줄 모르는 근력이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밤에 홍 박사가 수련이들을 거느리고 병실에 들었다. 회진 시간이 아닌데 들른 걸 보면 그날 수술한 환자만을 특별히 한 번씩 돌아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회진 때와 마찬가지로 일진의 질풍처럼 순식간에 몰려왔다가 순식간에 몰려갔다. 회진은 늘 질풍이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의사 개개인이 걸음걸이나 행동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어디에고 머물기를 꺼리는 바람처럼 신속하고 정없이 스쳐갔다. 나는 홍 박사에게 최고의 치사의 말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루지 못했다. 그건 정중하고 은밀하고 약간 더듬거리는 것이어야 하거늘 그러기엔 너무 기회가 빨리 지나가고 말았다. 나는 허둥지둥 복도까지 쫓아가서 수고했다는 상투적이고도 경박한 인사말을 중얼거리고 수술 경과에 대해 물었다. 잘 됐어요. 그게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워낙 고령이니까 간병에 신경을 좀 쓰셔야죠. 그에게서 처음으로 긴 말을 들은 게 황송해서 더 묻진 못했지만 미진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중얼거렸다. 수련이들과 간호원이 자주 드나들며 몸에 매달린 여러 개의 줄을 점검했다. 내가 밤동안 보살피고 기록해 놓을 것에 대해서도 지시를 받았다. 내가 할 일은 자주 기침을 시켜 가래를 뱉게 할 것, 링거가 다 되기 전에 알릴 것, 소변량의 체크, 수술 자리에서 흐르는 피를 흡입하는 비닐백이 다 차면 알릴 것 등이었다. 나는 홍 박사에게 속 시원히 못 물어본 걸 그들에게 꼬치꼬치 물으려 들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대체로 정상이라는 수견에다 워낙 고령이시니까 줄을 달기를 잊지 않았다. 하긴 고령이라는 건 이상도 병도 아닌 주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기운이 없다는 핑계로 기침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다가도 가래가 괴면 목에 경련을 일으키며 괴로워해서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다. 가래를 삼키면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아무리 일러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무슨 말인지 웅얼거렸다. 기력이 세해서 사람의 육성 같지가 않고 미풍이 가랑이 흔드는 소리가 났다. 제발 좀 눈 감고 잠을 청하세요. 나는 짜증을 내면서 어머니를 구박했다.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듯이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오싹하도록 푸른 기가 도는 눈이었다. 불을 끌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싫어. 어머니가 도리질을 했다. 그럼 제가 눈을 감겨드릴게요.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잠을 청해보세요. 나는 한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어머니의 눈꺼풀을 지그시 눌러 감겼다. 어머니는 잠시를 못 견디고 나를 뿌리쳤다. 수술자리가 아프셔서 그렇죠. 오늘 밤만 잘 넘기면 내일부터는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정 몹시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그래 볼 테니까. 아니, 하나도 안 아파. 잠이 안 와서 그래. 그럼 수면제를 달래볼게요. 간호원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알았으니 가 있으라고 했다. 잠시 후에 인턴이 작은 알약을 하나를 갖다 주면서 될 수 있으면 실내를 어둡게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알약을 들게 한 후 보조침대 옆에 붙은 희미한 벽등 하나만 남기고 불을 껐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저항하지 않았다. 약효가 곧 나타나려니 안심하는 마음은 간사스럽게도 당장 참을 수 없는 잠을 몰고 왔다. 나는 잠깐만 눈을 붙일 양으로
남아있는 링거병과 아직은 반도 차지 않은 소변통과 피 받는 통을 확인하고 나서 침대에 쓰러졌다.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휘저는 헛손질하고는 달라 보였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것을 느끼며 화들짝 몸을 솟구쳐 우선 불 먼저 켰다.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로 물었다.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웃돌이는 웃돌이, 빤스는 빤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놔야지 한 대 쑤셔박아 놓으면 쓰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뚜렷했다.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어머니가 쨍하는 쇳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 푸른기가 한층 깊어져서 귀기가 감돌았다.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의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댈 만큼 겁부터 났다. 이때 간호원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드립다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찾아나 아시겠죠?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체크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아까도 그러셔서 약을 드렸잖아요. 그 약이 잘 안 듣잖아요. 참 그 약 잡수고 더 하실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았어요. 어떡하면 좋죠? 그럴 일은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그까지 신경안정제 말고 주사를 놓아주든지 하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종합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준대서야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때를 쓰시면 어떡해요. 간호원이 획 돌아서면서 쏘아붙였다.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다시는 내 딸에게 애거를 하나 봐라 중얼중얼 뇌까리며 돌아왔다.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캉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이기 전에 어머니는 지우개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왔다. 하느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론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를 해서 돌아다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다. 엄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귀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문 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심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86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앙탈을 해봤대지 알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 하랴.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열이 아직 말하기도 전에 끌려가고 있는 게 괘씸하지만 세상에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내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다오.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허이 허이.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봐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그놈 또 왔다. 뭐라고 있냐? 너희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딜 있다고 숨겨요. 그럼 너희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거렸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이 푸른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군간 나으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간 나으리. 그러나 절제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공포와 아직도 한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 된다, 안 돼,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놈! 이놈! 나는 벽까지 떠다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안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옮아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 된다, 이놈이라는 호통과 군간 나으리, 군간 선생님, 군간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하며 몸부리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사바늘에서 빠져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사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놈! 계속 거라 이놈!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놈!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들리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을 하는 게 어찌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이게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수도 다 뜯어버렸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러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쳐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시켰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선 여러 사람이 힘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숫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념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에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꽁꽁 묶게 했다. 따님 된 마음에 좀 안 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질에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시는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이 타고 한번 기압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지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졸여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폐륜에 경악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폐륜에 폐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내가 사랑한 것 중엔 물론 어머니의 얼굴도 포함돼 있었다. 어머니는 늙어갈수록 아름다운 분이었다. 그건 드물고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아름다움은 어머니가 말년에 믿게 된 부처님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부처님을 믿는 걸로 어머니가 당한 남다른 참척의 원한을 거의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닮은 곱고 자비로운 천진한 얼굴로 늙어가셨다. 비록 아들을 잃었으나 거기서 난 손자들을, 그의 짝들을, 거기서 난 증손자들을, 딸과 외손자들을 사랑하며 그러나 결코 집착하진 않으시며 행복하게 늙어가셨다. 누구보다도 화평하게,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거의 황홀하리만큼
아름답게 늙으신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나는 저분이야말로 참으로 보살이라고 숙연해지곤 했었다. 사람 속의 오지는 아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라지만 그런 어머니에게 그런 격정이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내 어머니의 오지에 감춰진 게 성과 평화와 사랑이 아니라 원한과 저주와 미움이었다는 건 정말 너무했다. 설사 인간이 속속들이 죄의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했다. 악과 악의 대결처럼 살벌하고 무자비한 모녀의 힘의 대결에서 어머니가 패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손바닥 자국대로 선명하게 부풀어 오른 어머니의 뺨에 비로소 내 뺨을 비비며 소리내어 통곡했다. 어머니가 그때 왜 현저동 꼭대기를 우리의 은신처로 생각했는지 모를 일이다. 그때 우린 그 동네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산 지 오래되었지만 그때 우리가 처한 공경은 참으로 억울하고 난처한 것이었다.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공경이었다. 그런 막다른 공경이 엄마가 서울 와서 처음 말뚝박은 동네를 고향 다음 가는 신뢰감으로 의지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또 우리의 공경의 특수성과도 관계가 있음직하다. 그때의 우리 공경은 6.25라는 커다란 민족적 비극 속에 한 작은 단위에 불과했지만 중산층이 모여 사는 점잖은 동네의 인심의 간사함, 표리 부동성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 오빠가 의용군에 지원한 일만 해도 그랬다. 오빠는 해방 후 한때 좌익운동에 가담했다가 전향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하를 못하고 적치하의 서울에 남은 걸 극도로 불안해했다. 이런 불안과 공포를 혼자 견디기에 벅찼던지 비슷한 처지의 전향자들의 동태에 대해 몹시 알고 싶어 했다. 그가 어설프게 알아낸 바로는 어떡하든 남하를 하지 않았으면 다시 변신해 있는 것도 오빠를 새로운 불안에 빠뜨렸다. 그 요란한 포성보다 서울을 사수할 것이라는 방송만 믿고 피란의 기회를 놓친 자신의 고지식함과 국민을 그렇게 기만하고 저희끼리만 달아나버린 정부의 엄청난 무책임을 홀로 저주하고 분노했다. 그렇다고 새로운 변신을 꾀할 만큼 비로하지도 못했다. 그는 그가 기왕에 한 전향이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이란 말 자체엔 늘 도덕적인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그의 최초의 선택이 웬만큼만 잘못된 것이었더라도 그는 전향을 해서 잘못을 시정하느니 차라리 최초의 신념에 일관함으로써 자신과의 신의를 지키고자 했을 것이다. 그만큼 그는 지조를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선비기질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런 선비기질이 목적을 위해 수단을 안 가리는 좌익사상의 본심을 참을 수 없는 데서 그의 갈등은 불가피했다. 동란 전에 한때 좌익사상이 청소년들을 선동하는 마력이 대단했을 적에도 내가 그 방면에서 무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오빠 같은 사람이 여북해야 전향을 했을까 하는 오빠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변신이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의 인품이기에 더욱더 국민을 듣기 좋은 말로 달래 적치하에 팽개치고 저희끼리 뺑소니 친 꼴이 된 정부에 대한 원망도 컸다. 원망과 불신, 불안, 그리고 고독으로 그는 날로 정신이 망가져갔다. 이런 그가 이웃의 고발로 기습을 당해서 끌려가는 걸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 들려온 소식은 전혀 예상을 빗나간 것이었다. 인민재판에 회부돼서 당장 목숨을 잃었거나 모진벌을 받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인민총궐기대에서 제일 먼저 이용구를 지원해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감격해서 동조케 했다는 소식이었다. 남은 식구들은 그저 그렇다니 그렇게 알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농간이 그의 운명을 희롱하고 있는지 알아볼 도리는 없었다. 실상 운명의 희롱은 가족도 당하고 있었다. 전형자라고 지목해서 따돌리고 고발까지 한 이웃은 적치하에서 대단한 세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돌변해서 우리 식구들의 보호자 노릇을 해주었다. 초기엔 그렇지도 않았지만 나중판으로 접어들수록 청장년이 있는 집치고 의용군으로 빼앗기지 않은 집 없다고 할 만큼 사람 수탈이 극심해져서 의용군에 나갔다는 게 하등 특별 대우 받을 만한 일이 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배급이다 뭐다 해서 우리는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었다. 받고 보니 그 세력 부리는 이웃의 귀띔이 동인민위원회까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망설이거나 취사 선택할 경황도 기력도 없었다. 망연자실 목숨을 부지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먹어야 한다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남은 죽도 못 먹는데 보리밥이라도 아기아기 먹다가 문득 깜짝 놀라곤 했지만 그건 한 식구를 판 대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지 그게 옳지 못한 밥이라고 생각해선 아니었다. 세상에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그 아들 목숨하고 바꾼 밥땡이가 걸리지도 않고 일이 술술 넘어가노. 어머니도 느닷없이 수저를 놓으며 이런 탄식을 하면 했지 그 후유증을 우려하진 않았다. 만 석 달 만에 세상이 바뀌자 우리는 이웃 인심의 극심한 박해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빨갱이 집이라고 고발을 해서 청년 당원들이 몽둥이와 총을 들고 달려들어 온 집안을 들들 뒤지고 쓸만한 기물을 파괴하고 만삭이 올케이배를 몽둥이 끝으로 쿡쿡 찔러보는 행패를 동네 사람들은 국구경하듯 신명까지 내면서 즐겼다. 우리는 그들이 겪은 석 달 동안의 고초를 위한 복수의 표적이 되어 어떤 재앙이 쏟아지든 다만 순종할 밖에 없었다. 여보시오, 백성들을 불구덩이에 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누구요? 거기서 살아남은 죄로 죽여줘도 난 원망 안 할 테니 그 사람 얼굴 좀 보고 그 죄나 한번 묻고 죽읍시다. 가끔 어머니가 통곡을 하며 이렇게 푸념을 해봤대자였다. 독종이니 빨갱이 죽숙치고 말 못하는 빨갱이 없더라느니 하는 욕이나 먹는 게 고작이었다. 그 정도는 그래도 약과였다. 우리를 이용하고 비호해주던 고위층 빨갱이를 우리가 감춰두고 있다는 고발까지 당해 어머니와 올케, 나 세 식구가 따로따로 붙들려 가서 며칠씩 신문을 받고 나오기까지 했다. 그동안 어린 조카가 친척집에서 받은 구박은 먼 훗날까지 우리 식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빨갱이라면 젖먹이 어린 것까지도 덮어놓고 징그러워하고 꺼리던 때였다. 그런 중에 다시 전세가 기울어 후퇴가 시작되자 어머니는 우선 만삭의 며느리와 손자를 친정으로 보냈다. 어머니가 끝까지 남아있으려는 건 오빠가 혹시 돌아올까 해서였던 건 말할 것도 없다. 의용군 갔다가 도망쳐오는 젊은이도 꽤 있어서 기대를 걸어볼만 했고 만약 도망을 못 치면 인민군이 돼서라도 돌아올 것만 어머니는 믿었다. 어머니에겐 아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문제지 빨갱이냐 흰둥이냐는 문제가 아니었다. 어느 날 기적처럼 아니 흉몽처럼 오빠가 돌아왔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던 어머니까지도 감히 오빠를 반기지 못했다. 헐벗고 굶주려 몰골이 흉한 것까지는 예상한 대로였지만 그때 오빠는 이미 속속들이 망가져 있었다. 눈은 잠시도 한 군데 머무르지 못하고 희번덕댔고 심한 불면증으로 몸은 수척했고 피해망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깜짝깜짝 놀라고 사람을 두려워해 가족들한테도 전혀 친밀감을 나타낼 줄 몰랐고 집에 없는 처자식을 궁금해하거나 보고 싶어 할 줄도 몰랐다. 그동안 무슨 일이 그토록 그를 망가뜨렸는지 알아낼 수는 없었다. 그는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떠는 심약한 짚보는 어린이처럼 자기를 단단히 폐쇄하고 외부의 모든 것을 배척하려 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는 더욱 불리해져서 서울을 비우고 모든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했다. 여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미리미리부터 서울의 위기를 예고하고 피란의 편의를 봐주었고 시민 역시 다시 적치하를 겪느니 죽는 게 낫다 싶은 비장한 각오로 남부여대 엄동설안에 집을 나섰다. 오빠의 다 망가진 정신도
피란의만은 적극적이었다. 어서 가자고 조바심이 대단했다. 오빠의 정신력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오로지 빨갱이를 피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뿐이었다. 그 몸과 그 몰골로 탈출을 하고 격전지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힘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빠에겐 시민증이 없었다. 젊은 남자가 시민증 없인 피라는커녕 잠깐의 외출도 어려울 만큼 그 단속은 날로 심해졌다. 피란민 중에 폐잔병이나 간첩이 섞여 있을 가능성 때문이었다. 시민증을 내기 위해선 우선 신청서에 이웃에 사는 두 사람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도 오빠의 보증을 서주려 들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무리 애걸해도 이웃 인심은 냉담했다. 경찰서에 가서 직접 심사를 받고 시민증을 내는 절차를 밟으라는 거였다. 빨갱이가 아니면 그 절차를 겁낼 까닭이 없지 않겠느냐는 말은 지당했다. 오빠가 돌아오기 전 우리 세 식구가 시민증을 낼 때도 물론 이웃 사람들은 도장을 안 찍어줘서 경찰서에 몇 번씩 불려다니고 나서 맨 나중에 그걸 교부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오빠의 경우는 그게 난처했다. 경찰서 소리만 해도 그는 안색이 단박 바래면서 덜덜 떨었다. 피란도 못 가고 생전 집 밖에 못 나가도 좋으니 경찰서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순 없다는 거였다. 그러다가도 피란 갑시다. 앉아서 또 당할 순 없어요. 피란 갑시다. 이렇게 잠꼬대처럼 얼뜬 소리로 중얼대면서 안절부절을 못했다. 그럼 이판사판이니 시민증 없이 그냥 피란길에 나서보자고 하면 스파이로 몰려 누구 총살당하는 걸 보고 싶으냐고 그 초점 없는 눈을 희번덕댔다. 식구들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이 만들면서 오빠가 바라는 건 자기는 가만히 앉았고 식구들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걸 입수에다 주는 거였다. 어머니 다 팔아요. 집이고 새가 아니고 다 팔면 그까지 시민증 하나 못 살라고요. 그까지 거 이겼다 뭐 하려고 안 팔아요. 이런 터무니없는 응석으로 어머니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가 하면 나한테까지 못할 소리를 마구 해댔다. 야, 너 빽 있는 놈 하나 물어서 이 오빠 좀 살려주면 안 되니? 누이 좋다는 게 뭐냐? 이런 창피스러운 억지가 실은 오빠의 망가진 정신의 마지막 경련이었다. 서울을 포기하겠으니 남은 시민들은 질서 있게 피란을 하라는 마지막 후퇴령이 내린 날. 우리 세 식구도 피란찜을 이고지고 덮어놓고 집을 나섰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그제서야 떠나는 이웃도 있어 그들에게나마 우리도 피란을 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훗날 또다시 빨갱이로 몰릴까봐 겁도 났지만 그 집에서 또다시 빨갱이 세상을 맞기는 더 무서웠다. 의용군에서 도망친 건 보통 전형하고는 달라서 극형까지도 각오해야 될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식구의 사고나 행동은 오로지 빨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다. 노도처럼 나무로 밀리는 피란 행렬에 끼었으면서도 검문을 피하느라 도심을 몇 바퀴 배회한 데 지나지 않았고 오빠는 검문이 있을 만한 곳을 더듬이처럼 예민한 감촉으로 예감하고 재빠르게 피하는 능력 빼고는 아무런 생각도 의지도 없는 폐인처럼 돼 있었다. 나는 이런 오빠가 짐스러운 나머지 혼자 도망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얘들아, 우리 현저동으로 가자꾸나. 어머니로부터 현저동 소리를 듣자 나는 마치 오랜 방탕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탕아처럼 겸손하고 유순해졌다. 번들거리는 불안한 빛을 빼면 텅 빈 오빠의 눈에도 일순 기쁨 같은 게 어렸다. 우리가 숨어 지내기 알맞을 거다. 어머니는 이제 마음이 놓이는지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 동네도 비었겠지. 아무 집에서나 숨어 지내다가 우리 국군이 돌아오거든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내 생전에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 보기도 처음인가 보다. 내 마음이 고약한지 세상 인심이 고약한지 그렇지만 그 동네 사람은 한두 사람 만난데도 덜 무서울 것 같다. 워낙 진국들이니까. 내로라고 뽐내는 사람들의 인심에 초계처럼 농락당하고 상처받은 우리는
처음 서울 와서 가장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빈촌에 아직도 남아있는 고전적인 가난과 진국스러운 인심을 생각하고 마치 구원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처럼 마음이 밝아지고 있었다. 오빠의 망가진 정신이 어쩌면 치유될지 모른다는 희망까지 생겼다. 우리는 마치 귀양처럼, 아니 크고 너그러운 품으로의 귀희처럼 조용한 희열에 넘쳐 허위단심 현저동 꼭대기를 기어올랐다. 골목마다 낯익고 정다워서 우리를 감싸는 듯했다. 작전상 후퇴의 마지막 날 저녁나절이라 동네는 움직이는 거라곤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만나게 완전히 비어 있었다. 내려다본 시가지도 불빛 하나 없이 황혼에 잠긴 게 갯벌처럼 공허해 보였다. 어머니가 나직하게 한숨을 쉬며 속삭였다. 빨갱이란 사람들도 참 딱한 사람들이지. 여기 사는 가난뱅이들 인심도 못 얻고 무슨 명분으로 빨갱이 정치를 할 셈인고. 어머니가 그때까지 알고 지낸 몇 집을 찾아갔으나 물론 다 비어 있었다. 우린 그 중에 우물이 있는 집을 골라 문을 따고 들어갔다. 집이 허술하니까 문도 수월하게 딸 수가 있었다. 모든 집이 비어 있어서 어차피 부단 침입할 바에 좀 더 나은 집을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어디까지나 나중에 사과하고 신세를 갚는 걸 전제로 하려 했기 때문에 아는 집 중에 골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린 사람이라고 못 만났고 세상이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알아낼 수도 없었다. 우린 한 달가량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집엔 잡곡과 김장김치와 장작과 우물이 있었다. 우린 그 생활에 만족했다. 오빠가 먼 길을 도망쳐오며 꿈꾸던 것도 바로 그런 만족한 생활이 아니었을까? 나는 문득 생각하곤 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떠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보이려고 말씨나 행동을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게 오빠의 치유에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이 생겼다. 벌써 조금씩이나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오빠는 남쪽 친정에 가서 몸을 푼 아내와 아들에 대해 비록 불확실하게나마 염려하고 궁금해하는 눈치를 보일 때가 가끔 있었다. 여지껏 없던 일이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열릴 가능성이 배는 것 같아 반가웠다. 우린 우리의 완벽한 은신을 감지덕지할 줄만 알았지 그 허점을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흰 혼이불을 망토처럼 뒤집어 쓴 인민군에 의해 발각되었다. 그들은 서대문 형무소에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서 산동네를 쳐다보면 매일 아침 저녁 굴뚝으로 연기가 오르는 집이 몇 집 있더라는 것이었다. 연기 나는 집을 하나하나 다 뒤져봐도 재수없게 다 죽게 된 늙은이 아니면 병자가 고작이더니 이 집엔 웬 젊은 여자가 다 있냐고 마침 문을 열어준 나를 호시탐탐 노려보았다. 네, 그러면요. 이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어머니가 급히 뒤따라 나오면서 안 해도 될 소리를 두서없이 짓거렸다. 그들이 어머니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동무도 여자요? 앞장선 군관이 싸늘하게 웃으면서 오빠에게 물었다. 인민군을 본 오빠가 갑자기 실어증에 걸렸는지 하고 신음할 뿐 뜻이 통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못했다. 걔한 여자는 아니지만서도 병신이에요. 사람값에 못 가는 병신이니까 여자만도 못하죠. 왼수죠. 병신 같은 자식은 평생 왼수죠. 어머니의 얼굴에 공포와 비굴이 처참하게 엇갈렸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강조할 것도 없이 오빠는 누가 보기에도 성한 사람은 아니었다. 우락부락 거친 그들과 비교되어 더욱 그랬다. 몸은 파리하게 여이고 눈은 공허하고 입에선 알아들을 수 없는 외마디 소리가 새어나올 뿐이었다. 어머니가 병신자식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후 그들은 격금내기로 자주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그 중엔 보이부 군관도 있었는데 오빠에 대해 뭔가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들하고 천연덕스럽게 고향 얘기나 처자식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오빠를 노려보면서 딴 사람같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동무 혹시 인민군대에서 도주하지 않았소? 한다든가 동무 혹시 국방부에서 나고한 게 아니오?
하면 간이 콩할 만큼 오그라들었다. 그러나 오빠는 그들만 나타나면 사색이 되어 떠는 증이 그런 소리로 더해지거나 덜해지지 않았고 인민군복을 보자마자 새로 생긴 실어증도 끝내 그대로여서 병신 노릇에 빈틈이 없었다. 문제는 우리였는데 우리도 오빠가 병신이 된 걸 연기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슬프고 원통한 일이었지만 오빠가 치유될 가망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보이부 군가는 남달리 집요한 데가 있었다.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고 때론 애원까지 하면서 진상을 알고 싶어 했다. 어머니를 보면 딱히 죽겠어. 아들 하나가 어찌 저꼴이 됐을까. 그렇지만 배안의 병신은 아니지. 그치? 배안의 병신만 아니면 고칠 수 있어. 우리 북반부 이슬은 세계적이거든. 그러고도 가난한 사람 우선이야. 내가 얼마든지 좋은 이사 보내줄 수 있으니까 바른 대로만 말해. 언제부터 왜 저렇게 됐나? 자주 드나들면서 언제부터인지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응석 섞인 반말짓거리까지 했다. 차고 모질게 굴 때보다도 그럴 때의 보이 공간이 우리 모녀는 가장 싫고 무서웠다. 그럴 때는 어머니도 벌벌 떨면서 횡설수설하기가 일쑤여서 곁에서 지켜보는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가면 어머니는 눈을 찡긋하면서 일부러 그랬다고 말해서 나를 어이없게 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선 못 익숙해질 게 없었다. 독사와 더불어 춤을 추는 것 같은 섬뜩하고 아슬아슬한 고개로 하루하루를 넘겼다. 다시 포성이 가까워지고 그들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앉으나 서나 그들이 곱게 물러가기만을 축수했다. 그저 내 자식 해코져만 마소서. 불쌍한 내 자식 해코져만 마소서. 마침내 보이군간이 작별하러 왔다. 그의 작별 방법은 특이했다. 내가 동무들같이 간사한 무리들한테 끝까지 속을 것 같소?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되시오. 이래도 바른 소리를 못하겠소? 그가 허리에 찬 권총을 빼 오빠에게 겨누며 말했다. 안 된다, 안 돼. 이놈, 너도 사람이냐, 이놈? 어머니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는 짐승 같은 소리로 신음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가 어머니를 획 뿌리쳤다. 이래도 바른 말을 안 할 테냐? 이래도? 총성이 울렸다. 달이었다. 오빠는 하는 소리밖에 못 냈다. 좋다. 이래도 바른 말을 안 할 테냐? 이래도? 또 총성이 울렸다. 같은 말과 총성이 서너 번이나 되풀이됐다. 잔혹하게도 그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체만 겨냥하고 싸댔다. 오빠는 유혈이 낭장 가운데 기절에 꼬꾸라지고 어머니도 그가 뿌리쳐 나동그라진 자리에서 처절한 외마디 소리만 지르다가 까무라쳤다. 죽기 전에 바른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장 죽이진 않겠다. 그 후 군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만에 세상은 또 바뀌었다. 오빠의 총상은 다 치명상이 아니었는데도 며칠 만에 운명했다. 출혈이 심한 데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며칠 동안에도 오빠의 실어증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며칠 동안의 낭자한 유혈과 하늘에 맺힌 원한을 어찌 잊으랴. 그러나 덮어둘 수는 있었다. 나는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아 또 사랑하는 걸로. 어머니는 손자를 거두어 기르며 부처님께 기위하는 걸로. 마치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지 그 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간혹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 얘기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하는지
천수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두 숟갈 유동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사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엔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 어느 날 문병을 와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희는 장만해놨니?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하니. 얘 좀 봐. 그런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얘 좀 봐. 그것도 안 해놨구나. 넌 하여튼 알아줘야 해. 뭘?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니.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 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너희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얘. 이쁘게 두고 논밭 저당 잡고 돈도 꺼달래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선영의 아버님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많이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주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는 어차피 사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뚜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그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효수개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나를 놀랍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하도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긁고 농바의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학재 고개 넘어 벌판의 반머리에 가매장했다. 행여 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 떨어졌으련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옳게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이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사귀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모아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집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작품에서 엄마의 말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25를 얼마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전쟁의 상처와 고통이 더 선명하게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